일단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 약사회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와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조금 지금 30분이 주어졌는데 7분의 토론자가 계셔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 좀 효과적이고 시간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지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던가 같은 얘기가 많이 약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니까 제가 여기 계신 각 토론자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답을 주시면서 연관된 토론 의견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토론 시간이 끝나면 3부에 가서 여기 오신 분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함께 또 다른 토론이 더 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권혜영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품절의약품 보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또 국내 생산되는 의약품 수나 생산량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현재 이러한 의약품 품절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해 약물 공급에 관한 많은 연구를 사실 이제 권 교수님이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지, 왜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또 슬라이드를 준비해가지고 앞에 우리 회장님이나 두 분 발표하신 분들께 간단하게 감사 인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2012년도에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강화라는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들 그리고 논문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 현재 개국가 또는 뭐 병의원에서 이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그 불안함은 2012년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저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라는 목록이 제가 연구할 때는 없었습니다. 공급 중단 목록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제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받아서 늘 제가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하고 매칭을 시켜보고자 이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발제하신 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긴 하는데 좀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2024년 9월 10일자로 신고된 27개 제조사 39개 성분 69개 품목이 등재됐습니다. 물론 저는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OTC, 파자임, 판테큐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300여 개가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이 등재되어 있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보세트리진 90여 개가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이렇게 목록에 올라와서 일선의 개국가에 있는 약사님들이나 아니면 환자들이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성분, 동일 제형이 아니어도 유사한 동일 성분이자 유사한 제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크 건조 시럽, 리도맥스, 락티케어 로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락티케어 제제, 크림 많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토크 건조 시럽은 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모테롤은 지금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평가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이렇게 목록에 떠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지 않은 이 6가지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대체 성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일 성분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우리 일선에 약국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병의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A라는 성분이 이제 없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B라는 성분이 임상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6개 성분이 뭔지, 품목이 뭔지 봤더니 이모튼, 그다음에 아기요 가리 이런 게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이모튼 캡슐이 얼마나 중요한 약이길래 이렇게 온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목록에 고시하고 모든 약사님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약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이 연출되는 건지 굉장히 이제 신기했는데요. 사실 이 약은 저도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약 처방할 게 없으니까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기준에도 보면 신지로이드나 메티마졸 같은 제품 성분이 조금 더 복지부나 식약처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수급 불안정을 얘기할 때 대체 가능한 것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 약이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행정하시는 행정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그 뒤에 보시면 이런 트레이지 기능을 이제 예전 국가 필수 약품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잘했던 트레이지, 그렇죠? 대체 가능성과 치료적 필수성을 가지고 필수적인지 아닌지까지 고려해서 공급 쇼테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수급이 불안한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등재되어 있는 목록 중에 제약 회사별로 이렇게 한번 봤더니 압도적으로 부강약품이 25개 품목을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복지부가 이미 한 차례 약값을 올려줬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300개 이상의 동일한 동일한 성분이 이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올려줄까요? 왜 이렇게 또 올릴까요? 신고할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약회사의 그 약값 인상을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복지부가 내놓았던 그러니까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약값 인상을 주로 많이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 트레이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 수급 불안정, 공급 중단 의약품을 관리하는 데 적용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목록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록을 최소화하는 거요. 그래서 목록을 많이 나열하고 목록에 있는 약품 수를 개수를 많이 리스트업하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성분명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환자나 아니면 의사나 처방하는 의사나 아니면 개국가에서도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성분과 대체 가능성, 그 다음에 필수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된 약에 대해서 제조사와 충분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약가 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급 단계에서의 이런 방법들 제가 했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일부는 좀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소비 단계에서의 성분명 처방이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단계 이렇게 그 목록 자체를 성분명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소비 단계로도 굉장히 쉽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소비 단계의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을 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
일하는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성분명 처방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혜영 교수님의 토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공급 차원에서의 어떤 일반 의약품에 대한 활용성과 또 만약에 동일한 성분과 용량과 성분으로 없다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보여주시면 해서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또 제약회사도 약간 좀 너무 무책임이란 말은 뭐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 좀 우리가 좀 한번 봐야겠다는 말씀도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정 질문에 대해서 큰 논제를 하나 던져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한종수 약사님께 한번 토론을 요청드리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약사님은 지금 세범약국 근무 약사님이십니다. 현장에 계신 약사님이시고요. 현장 약사들은 이제 품절 의약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사실 고민스러운 거는 눈앞에 서 있는 환자들한테 약을 줘야 되니 줄 수 없음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라던가 또 관련해서 그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종수 약사님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준모라고 하는 그 모임의 대외협력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아마 약사분들의 의견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의약품 품절 발생 시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현장에서 느낄 때 이러한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근무약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한종수 약사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약사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대체 조제나 품절약 구하는 저희의 이제 업무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품절약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도매상을 조회해 봐야 되고 다른 약사님들께 웃돈을 주고 약을 구해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일 성분임을 환자분들께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께 동일 성분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당연히 또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루틴하게 하는 사후 통보도 이제 추가로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약국의 업무는 예전에 비해서 품절약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가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필드에서 느끼는 일단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그 오오키 대표님께서 화면에 띄워주셨듯이 세파클러 하나 띄워주셨잖아요. 시클러라고. 그 시클러 세파클러의 경우에는 위탁 제조로서 보령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보령제약 안산공장에서는 세파클러 250ml 경질 캡슐을 14개 회사의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세파클러 250ml 경질 캡슐을 그 14개 회사 품목 중에 하나를 처방을 하셨다면은 위탁 제조로 동일한 제조로에서 똑같이 제조되는 식약처에서도 이제 묶음 의약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란성 다둥이 쌍둥이 약의 경우에는 아주 자유로운 대체 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네릭을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묶음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 성립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원료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묶음 의약품끼리는 사실 사후 통보도 생략할 정도로 아주 간소화된 대체 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에서도 환자들의 인식을 바꿔야겠죠. 동물 성분 조제는 굉장히 안전하고 어느 약국을 가서든 편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만든 제도임을 홍보를 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소나 국립의료원, 보훈병원, 군병원 이런 국가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을 우선 도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의사 파업이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예전에는 없던 비대면 진료가
생겼는데요. 비대면 진료 역시 약국으로 전화가 오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처방전을 직접 보고 읽어주십니다. 네, 이 약이 있는지, 이 약 있어요, 저 약 없어요. 근데 물론 통화 상태도 안 좋고 발음도 부정확할 뿐더러 그걸 일일이 이제 찾아보는 것이 이제 실제로 굉장히 수고로운 일인데요.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여서 환자분들이나 약사분들이 이제 소통하는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성분명 처방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수 약사님께서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약사란 직업이 신뢰를 가지고 하는 직업인데 이렇게 웃돈 주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다 보면 본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하나 싶기도 할 거고 또 환자들 앞에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내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거에 대해서 갖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말씀과 함께 재미있는 제안은 이제 묶음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좀 우리가 접근성 좋은 장소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씀, 그런 기관부터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소통의 중요성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시 약사회 정책기획단장님이신 유성호 선생님한테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사실 이 장소가 서울시 약사회가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발제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에서 가장 도출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명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유성호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는 거는 꼭 성분명 처방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체 조제나 또 국제 일반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약사회가 왜 이렇게 성분명 처방명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저희 서울시 약사회는 48차례에 걸쳐 스터디와 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체 주제 활성화 또 INN 국제 일반명 추진. 근데 그게 다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거는 변죽이더라고요. 정답은 성분명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 인구 3억 5천만을 치료하는 치료제 ETC 약종은 한 6천여 종 됩니다. 근데 아까 오키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치료제 ETC 약이 2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24년 동안 의약분업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계속 약국을 또 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화되고 편해져야 되는 의약분업 형태가 약장의 약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굶어 죽은 귀신은 아귀라고 합니다. 근데 아귀는 나중에 귀신이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한다고 하죠. 괴롭다고 하죠. 약국에 약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드릴 약이 부족하다라는 거, 저희가 약귀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성분명 처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아까 국회의원 세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정치권이나 또 많은 사회 시민단체에서 성분명 처방이 왜 해야 되는지 다들 느끼시고 또 주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헛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우리 약사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정답을 찾아서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체 조제나 국제 일반명 사용 다 좋은 안건이고 우리가 다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약을 다루는 단계에 있어서 어느 한 군데만 고쳐지는 것은 사실 정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보니 이 성분명 처방이라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게 너무 이제
진행이 어렵거나 좀 불가능한 거죠. 그 성분면 처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 약사회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서울시 약사회 말씀 들었으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시민의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게 사실 저희가 그걸 듣고 그걸 해결하는 게 사실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 여기 나와 계신 남은경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셨겠지만 학계, 약계, 의료계, 뭐 제약계, 공공기관, 소비자 모두 동일한 의견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 품절 의약품에 대한 이 사태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동일하신데 이게 항상 뭔가 그 다음으로 발전이 없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각자 바라는 게 다르고 뭔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 어떤 대표님으로서 이 각 전문단체가 하고 있는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고 내지는 조언을 주실 수 있으면 신랄하게, 너무 신랄하지 않게 5분 안에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 오늘 이제 주안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실련 남경입니다. 저는 경실련에서 이 지금 보건의료 관련된 정책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고요.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자마자 바로 했던 게 그 상비약 약국의 판매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의약품 정책과 관련돼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다라면 이용자들, 환자들의 구매 불편을 없애야 된다. 최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운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런 제품명 중심의 처방이 환자들한테도 구매 불편이 될 수 있고 또 약국에서도 또 조제 불편이라든지 또 쓰지 않고 버려지는 약들, 자원 낭비의 문제들도 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면 처방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의대 증원 관련돼서 의사들 파업이 예고되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긴급하게라도 일시적으로 의사들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했을 경우에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일시적으로 성분명 처방들도 허용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의 주제가 실은 이제 품절 사태와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 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나와서 이에 대한 이제 좀 대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경실련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이 정상화되려고 한다라면 성분면 처방으로 이 시스템이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들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가로막는 성분면 처방령이 제도화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해소하는데 이제 저희가 또 많이 연구하고 또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절 사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목적이나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제 이 피해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사업 형태로 한번 추진해 보면 매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방식들을 써보고 또 안전하고 또 유효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아마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지지하고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의사들 증언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성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지금 발제 자료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체 조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성분 처방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저희가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면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들도, 즉각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체조제라는 엄연히 이제 성분 처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의약품 처방과 유통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없애는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성분 처방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너무 높은 제네릭 약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명으로 처방했을 때 그 처방에 대한 대가를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분 처방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불공정한 거래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시장 질서를 매우 왜곡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 제약 산업이 별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해도 신약도 제대로 없고 연구 개발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품질이나 가격 경쟁보다는 영업 경쟁만 하면, 리베이트 경쟁만 하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구조 하에서 과연 이제 이 산업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환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 유통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야 저는 성분 처방이 좀 안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의약품 품질에 대한 좀 우려,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게 저가약이면 조금 품질이 좀 낮아서 효과가 좀 덜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 근데 지금 이제 생동성 그 실험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에 대한 차이가 없다, 품질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건 사실들을 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대체 조제를 할 상황에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명 처방이 보다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것이 불편,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약제비의 절감 효과로도 같이 이어져야 저는 이제 성명 처방에 대한 명분,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앞서서도 목록 정비 말씀해 주셨는데, 목록 정비가 좀 필요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또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지만 또 저가인 약들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던 거 성분 처방되면 약사들이 리베이트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십니다.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혜택이, 성분 처방의 혜택이 특정 의료인의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해질 때 이 정책에 대한 도입에 대한 명분이나 필요성도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좀 노력들을 좀 약사회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남은경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주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 기반이 필요하고 국민의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유효성과 안정성이 동일한 약이냐,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이 변경된 약이 품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유효성, 안정성에 대한 홍보가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진행이 되려고 할 때 뭐 영업사 간의 어떤 그 경쟁이라던가 유통 과정 중에 어떤 왜곡된 점 같은 거는 제도적으로 좀 고쳐가야 된다.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니까요. 지적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토론들이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분이 보건복지부 약물정책과 남의희 과장님이신데 지금 현재 의약품 품절 사태는 사실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어떤 땐 기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료가 없어서 품절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국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많은 그동안 노력을 해 오신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조제라는 것들의 이제 해결안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품절 사태가 또 계속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대체 조제라는 게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좀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거와 또 오늘 지금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어떤 그 적용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 마련 가능성 또는 그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자리가 제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박수로 네. 저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 자료를 보면서 정부가 이제 나아간 방향보다 현장에서는 더 많이 나아갔다.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까지가 이제 발제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분명 처방을 이제 얘기하게 된 배경에는 앞쪽에 저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 방안으로서의 대안으로 지금 성분명 처방을 제시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수복 불안정 리스트를 여러 개 이제 오늘 자료에서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KPIS의 신고된 의약품 리스트여서 저희가 그 리스트 전체를 다 품절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각각의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보다가 이제 동일 성분, 뭐 동일 제형, 동일 함량의 제품들이 여러 품목 있을 때 슈도에페드린처럼요. 여러 품목 있을 때 이 품목들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특정 선호에 의해서 품절이 난 상황에 대해서 한 품목의 품절이 난 상황에 대해서 동일 제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중산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약들,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서 이제 수급 불안이 나타나는 의약품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 중에 한 가지로 오늘 얘기되는 대체 조제나 아니면 성분명 처방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 조제, 성분명 처방이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논의가 언제 시작되었냐 저희가 이제 흘러가 보면은 의약분업 당시에 결국은 의사의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리를 하면서 그럼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 힘든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성분명 처방을 할 것이냐 대체 조제를 할 것이냐에서 저희가 이제 결국 법적으로 입법화된 것은 대체 조제 중심으로 입법화가 됐고 물론 지금 현재 성분명 처방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처방 전에 명시할 수 있는 항목에 일반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이제 성분명으로도 낼 수 있지만 그게 실질 현장에서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대체 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 전에 이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수록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지 않는 의사분들의 처방이 많으시고 또 현장에서 이걸 대체 조제를 하려고 하면 그 협조가 잘 좀 되지 않는다는 약사님들의 어떤 불편 사안도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20년 전에 그 논의를 거치면서 어떤 지역 사회에서 이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약사님과 의사님들 간의 어떤 그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렇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좀 흐트러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 일본 사례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대체조제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본에서 사후 통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본에서는 이제 서로가 의사와 약사가 합의한 방식으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돼 있다고 좀 알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이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하고 협상해야지 되는데 이 논의와 협상의 테이블로 이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다. 지금 그 어떤 성숙된 여건에 대해서 조금 우선 한번 짚고 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조제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하고 있는 대체 조제에 대해서 어떤 불편으로 인해서 이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개선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 국회에서도 많은 이런 뭐 개선 그 법령에 대한 개정안 같은 것들을 발의해 주셨고 저희에게도 어떤 식의 통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약사회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금 현재 대체 조제 이제 품절로 인해서 대체 조제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약사님들의 불편이 이제 업무 로드가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견을 조심스럽게 게재를 해주셔서 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었고요. 뭐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직능 관련된 직능 간의 어떤 그 합의라던가 의견이 같이 소통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아마 다음에는 서울시작사에서 하실 때 의사분들도 많이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토론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대체 조제 앞에 자동자를 붙입니다. 자동 대체 조제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의사하고 약사가 요거는 다는 아니고 요거는 자동 대체 조제 해가지고 뭐가 나왔을 때 그냥 대체 조제 할 수 있게도 진행을 하기도 해서 그러면 조금 더 약사분들이 일하실 때 또 환자분들이 약을 받을 때 편하게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에서 나오신 이제 김선영 사무관님이 있는데 이제 복지부 얘기도 들었고 식약처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의약품 수급이라던가 이런 유통 관련해서 또 허가 심사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이제 그 일반 의약품 여러 가지 그 조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동등성 제가 질문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한 그런 동일 성분 제재가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 조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식약처 입장에서 그다음에 불용 재고 관리가 또 하나의 큰 이슈로 알고 있는데 이 재고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약처가 대처하고 계신지 그래서 식약처에서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방안이나 계획을 그런 점으로 좀 중점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안 해가지고 네, 제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예, 저는 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 김선영 사무관입니다. 일단 저희 식약처는 의약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논의가 됐는데 뭐 의약품 제조, 유통, 처방, 사용 여러 단계가 있지만 아마 제조에서 유통까지 뿌리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 식약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논의 주제의 주무부처는 옆에 계신 복지부이지만 저희가 이제 의약품을 관리하는 부처이기도 하고 여러 수급에서 항상 저희 처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제 그런 최근
아니죠. 코로나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수급 부족 상황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아까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세타미노펜 사태가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태가 처음이어서 저희가 식약처가 중심이 돼서 그때는 뭐 중심을 따질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뭐 긴급 생산 명령도 내렸고요.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도 했었고 뭐 제약사들하고 이제 계속 협력 체계 구축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복지부에 약간 인상도 건의드리고 뭐 노동부에 가서 52시간 해제를 해서 제약회사들이 약을 밤새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제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주문은 아니지만 이제 곳곳에 이제 그 식약처가 메워야 될 역할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런 일만 전담하기 위해서 저희 처에서 의약품 관리 지원팀이라고 해서 수급 관련한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팀 소속이고요. 그래서 저희 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논의된 의약품들 포함해서 전 지금 허가된 의약품이 5만 종이 좀 넘습니다. 5만 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있고 그런 의약품을 정부가 전부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안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매년 의약품을 관리를 해야 될 주체를 정하자. 그래서 심평원의 이제 청구 내역이라든지 허가 현황, 생산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들을 정하거든요. 그 품목이 지금 4,000개 정도 되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저희 식약처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는 아까 권 교수님께서 예전에 17년도에 제안해 주신 그 트랙대로 이제 이게 대체약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수급이 불안정한지 이 회사는 왜 더 이상 공급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뭐 지원을 하든지 만약에 정말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복지부 얘기해서 이렇게 채산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들의 허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먼저 추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할 거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그런 품목들은 이제 주로 아까 4천 품목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허가가 동일 성분이 2개 이하이거나 국가 필수 의약품 중에서도 제조 수입하는 회사가 3개 이하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 비율이 너무 커서 이제 한 품목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없었을 때 영향이 큰 품목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들은 앞으로도 식약처가 주관이 돼서 잘 제조사하고 컨택을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이고 오늘의 논의는 그런 품목들이 아닌 이제 다수 허가가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아세트아미노펜이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런 공급 중단 보고 대상으로만 관리하다 보니 아세트아미노펜 사태는 여기에 걸려 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슈다패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품목들은 동일한 품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 중단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문제가 정부나 제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평상시에 비해서 그때는 뭐 20배, 30배 뭐 워낙 늘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안정 사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툴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도 인지를 했고 저희가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작년 이후로 17회, 18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간 협의체를 뭐 의사협회, 약사회, 복지부, 저희 심평원, 유통협회, 뭐 제약바이오협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런 논의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주 몸에 닿지 않는 그런 뭐 결과물이 있다고도 말씀을 많이 주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협의체가 꾸려진 것 그리고 거기 안에서 논의를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우선은 의의를 들고 저희 식약처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조 단계, 제조사의 어떤 제조 시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인한 수급의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면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런 공급 제조원을 2개를 늘리려면 사실은 어떤 GMP라는 아주 큰 허들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픽스라든지 국제 조합 때문에 생략을 할 수는 없는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수급 불안정이라든지 국가 필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의 문제는 없게 가되 좀
순서를 당긴다든지 이런 지원들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제 기준에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 소소히 하고 있으니 저희 역할도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런 그 성분명 처방에 있어서는 그 복지부에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뭐 저희 식약처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이제 같이 하겠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영 사무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좀 PR을 많이 해주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팀 전담 관리팀도 있고 또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고 아까 권 교수님 보여주셨던 이제 트리아지 같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겪었던 그 경험, 타이레놀 등등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해결점을 찾도록 하고 계시니까 아마 오늘 이 토론회 이후에 식약처가 더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제 발전적으로 더 발전할 그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토론자십니다. 그래서 김지은 기자님은 데일리팜 기자님이시고요. 아마 김지은 기자님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각계의 목소리도 듣고 또 해당 상황에 가서 몸소 체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의약품 품절 사태가 사회에 미치는 어떤 심각성 같은 거를 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해서 들으셨던 것 아니면 고려해야 될 점이 뭐더라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 미디어 시각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데일리판 김지은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발제를 좀 준비하면서 코로나 초기였던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좀 저희 매체상에서 의약품 품절 관련한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거의 한 300건에 달하더라고요. 저희 매체 차원에서도 이렇게 특정 기간,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기사를 생산한 거는 사실상 좀 이례적이다. 이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약품절로 인한 어려움이나 또 그에 따른 뭐 비효율은 상대적으로 참 심각하다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약 수급 불안정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지역 약국에서는 약사나 그 약국 직원들이 이 약품절 품귀 대응이 하나의 뭐 업무의 한 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뭐 이게 비단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매업계 또 제약사들도 이 약품절로 인해 겪는 뭐 부담이라던가 사회적 비용 손실 이게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미디어 종사자로서 이 약업계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약국 뺑뺑이라는 말은 사실 일부 언론이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기 위해서 만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감기 관련해서 이 전문약들이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데 더해서 이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이제 국민은 약국에서 내가 선택한 약국에서 내가 처방받은 약을 투약받을 수 없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을 사는 이 국민이 환자가 내가 처방받은 약을 투약받을 수 없어? 라는 이 현실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 대란에 따른 뭐 의료 대란도 있고 이 약품절 대란도 있고 국민 건강권 자체가 좀 침해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현재 의약품 처방 행태의 한계를 좀 여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타이레놀 사태 초기는 당시 질병관리청장의 그 발언이 시초가 되기는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타이레놀을 뭐 복용해라 이상 반응이 발현됐을 시 그때 이후로 이제 타이레놀 처방이 크게 늘고 환자들조차도 타이레놀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광풍이 불었고 이것이 곧 전반적인 타이레놀 품절 사태로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약사님들은 뭐 일반 약 PTP를 일일이 까서 그 일반 약으로 조제하는 이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사들의 수고도 있지만 그에 따른 뭐 경제적 손실도 상당했지만 당시는 뭐 제네릭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습니다. 환자조차도 수용이 안 됐으니까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또 기자로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가까이 지금 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의료 대란이 발생한 직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장기 처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을 넘어가는 처방들이 늘면서 이 특정 상품명의 이 처방들이 되면서 이 약의 품절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강약품 아까 권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지로이드정이나 메틀마졸 같은 경우도 이 장기 처방으로 인해서 품절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조차도 공지에 이제 일시적으로 장기 처방이 크게 늘면서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 생산을 굉장히 늘렸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장기 처방이 특정 상품명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또 수급 불안정을 일으키는 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약국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일정 부분 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도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종식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그 범위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이제 이 원인이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예측도 불가하고 또 대응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약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뭐 실수 없이 모니터링, 휴대폰 제가 아는 약사님들도 모니터링 확인하면서 재고 확보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뭐 이제 약국 간 교품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약국 간 교품 같은 경우도 현재는 합법은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의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체 조제인데요. 대체 조제도 사실 뭐 사후 통보의 어려움 그리고 또 이제 환자의 수용도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회장님께서 최근 아니죠, 한 1년 전에 분회장님께서 이제 그 지역 약사의 차원에서 공문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뭐 이제 대체 변경 조제 통보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분의 회원 약사님들께 다 전달한 걸 봤는데요. 왜 굳이 통보가 가능한데 이런 공문을 발송했냐라고 여쭤보니까 지금 비대면 진료가 되고 또 약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약국에서는 대체 조제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굉장히 꺼리신다. 약국들, 약사들이. 그만큼 껄끄러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통보 과정에서의.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약사의 차원에서라도 공문을 좀 만들면 그나마 회원들이 조금 쉽게 수월하게 좀 통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전히 현장은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부도 이 품절 품귀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급 불안정 민간 협의체 운영하시면서 원래 회의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약가 인상도 됐고 또 균등 공급 이례적인 대응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좀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은 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관련해서 좀 제도 정비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좀 의사의 반대 또 아니면 뭐 직능 간 이해 충돌 이 프레임 안에만 갇혀서 계속 이걸 논의를 미룰 수만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약사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국민의 또 한 사람이기도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한번 대응책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또 기자로서 생각하기에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이 약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느끼는 좀 국민 불안이라던가 약사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신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좀 이렇게 언제까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약사의 사명이나 또 수고에 계속 기댈 수는 없지 않나. 제가 많은 약사님들을 만나보니 없지 않나라는 의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시적으로라도 좀 장기 처방이 워낙 늘었으니까요. 처방 일수를 좀 제한하는 조치라던가 뭐 분할 조제를 허용하는 방안 아니면은 조금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정해야겠지만 수급 불안정이 몇 년 이상 좀 심각한 의약품에 한정해서는 좀 성분명 처방을 한시적으로라도 시범사업 격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면 좋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의 그 많은 이야기를 함께 담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기 처방에 대한 일수 조절이라던가 또 분할 조제 또 역시 성분명 처방을 통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와 직역 간에 우리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자. 여기 사실 기자님 약사신가요? 아니시죠? 의사신가요? 아니요.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직역 간의 프레임에 갇혀 있냐는 말을 하시는 걸 보면 저희가 빨리 이걸
깨고 나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7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하였고, 제가 조금 이제 아까 두 분의 발제자분과 함께 좀 정리를 하면, 의약품 시장에서 이게 수급 왜곡이라던가 또 이것에서 이어지는 수급 불안정, 또 가수요, 약가 상승, 국가 재정 낭비, 그다음에 특히 환자 치료 지연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제안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분명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제 여러 가지 수급 불안정 물론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안정적 공급,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이 성분명 처방을 통해서 자기가 뭐 어떤 성분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 이 약화 사고를 또 충분히 저희가 줄일 수가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국제화, 우리나라 국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다 성분명 쓰고 그 성분명 처방하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안, 권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제도 말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토론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7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